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 저는 진행을 맡은 노무아입니다. 오늘 톡톡 시간도요. 즐거운 손님 모셔서 진솔한 이야기 들어보는 가까이 톡으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특급 게스트 모셔왔습니다. 신인 배우 구윤상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렇게 구윤상 배우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Hello, everybody. My name is Arthur Koo, and it's great to be here today with Trend Korea Talk Talk. 안녕하세요. 배우 구윤상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윤상님. 네, 저희 트렌드 톡톡에서 이렇게 고품격 영어 발음이 나온 거 정말 오랜만인데요. 어떻게 보면 처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만큼 구윤상 배우의 매력이 더 궁금해지는 시간, 오늘 가까이 톡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까지 들어봤는데요. 아직 신인이신 만큼 정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배우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궁금한데요.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자랐지만 어렸을 때부터 연기에 대한 관심은 되게 많았고요. 근데 실전은 못 해봤고 이제 연기를 시작한 지는 7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영화나 뭐 이런 드라마, 공연 같은 거 보면서 진짜 많은 감정이나 뭐 이런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영향을 대중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줄 수 있으면 어떨까,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연기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처음에 저랑 방송 전에 얘기를 잠깐 나누셨는데요. 한국어가 조금 서툴 수 있다고 겁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자기소개까지 너무 고품격 영어 발음으로 해주셔서 제가 긴장을 했는데 이렇게 한국말까지 유려하게 잘하실 거라고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니요. 지금도 많이 긴장이 돼가지고요. 긴장되면 또 교포 발음 툭툭 튀어나오고 하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간중간 고품격 영어 발음 꼭 넣어주시면 오히려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린 시절부터 배우 그리고 연기에 대한 꿈은 쭉 갖고 계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꿈을 조금 늦게 펼치게 되신 것 같거든요. 배우의 길을 걷기 전에는 혹시 어떤 일 하셨는지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저는 이제 원래는 대학 전공은 정치외교학과였고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그 UN 쪽에 이제 UN 대학교가 또 있어요. 거기서 인턴십을 조금 하다가 이제 그거는 이제 끝나고 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교육 쪽에서 좀 한 7, 8년 있다가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정말 다양한 길을 걸어오신 것 같은데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다음에 UN까지 입성을 하셨고 교육자의 길을 걷다가 연기로 돌아오게 되신 그 길이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양한 배경을 갖고 계신 만큼 연기에도 그 경험을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약간 어떻게 배우의 길을 처음 걷게 되셨을까요? 한국 처음 와서 뭐 제가 이제 교육 쪽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한국 와서도 좀 교육 쪽으로 일을 하다가 뭐 계속 똑같은 일을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하고 싶은 게 뭐지?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연기였어가지고 그냥 맨땅에 헤딩했죠. 연기학원 등록하고 차차 이제 배우면서 조금씩 뭐 드라마나 그런 데 단역으로 출연하면서 그렇게 쌓아온 것 같습니다. 맨땅에 헤딩이라고 하기에는 신인 배우로서는 정말 이례적인 성과를 내시긴 했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작품을 찍었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신인 배우가 상업 영화의 주연으로 발탁되는 게 정말 드문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기쁜 순간이실 텐데 작품에 발탁되시게 된 계기도 궁금합니다. 네, 저한테는 너무 꿈 같은 시간이었죠. 안 그래도 뭐 진짜 그 영화를 이제 찍은 지 이제 크랭크업 한 지 딱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아직 머리도 이렇게 좀 길고 피부도 많이 까매졌고 했는데 일단 영화를 스포는 너무 많이 하기는 좀 그러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저의 이제 제가 살아온 뭐 인생이나 삶이 좀 많이 묻어 나오는 것 같아요, 캐릭터에. 그래서 좀 그거를 보고 이제 감독님도 그거를 보고 좀 캐릭터에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작품인지 이쯤 되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지긴 합니다. 영화가 크랭크인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세한 스포일러까진 그렇더라도 이번 영화 대충 어떤 작품이다 이렇게 간단히 소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 생존이라는 영화고요.
안 그래도 제 친구 리치가 저번 주에 스포를 벌써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톡할 게 없는데 스포를 해가지고 제가 좀 뭐라고 했는데, 생존이라는 영화고요. 고창석 선배님 요즘 너무나도 이제 꾸준히 사랑받으시는 고창석 선배님이 주인공으로 나오시고, 저는 그 옆에서 이제 좀 같이 호흡을 맞추는데, 좀비물이에요. 좀비물이고, 무인도, 세팅이 무인도라 가지고 무인도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그런 좀 소재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창석 배우는 이제 구윤상 씨에게는 엄청난 선배 배우잖아요. 혹시 두 분과의 호흡 어떠셨을까요? 너무 진짜 계속 이런 표현하기 그런데 꿈만 같은 시간이었죠, 저한테는. 선배님이 너무 잘해주셨고요. 진짜 선배님한테 배운 점들이 너무 많고요. 뭐 연기는 물론 너무 잘하시고, 다른 그냥 현장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시는 그런 거 하나하나 너무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정말 딱 배우로서 가장 꿈만 같은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져왔던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된 순간, 그리고 드라마처럼 신예로서 상업영화의 주연에 발탁된다는 정말 놀라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연기의 매력을 처음 느꼈던 순간은 언제실까요? 연기의 매력은 살면서 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어렸을 때는 영화 보면서 너무 연기를 하고 싶다였고, 연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배우면서 제가 막 감수성이 풍부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되게 내성적이고 좀 딱딱하고 그런데, 연기를 배우면서 과제가 그러니까 눈물 흘리는 씬이었어요. 근데 진짜 안 되더라고요. 한 달 동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때 연기 선생님이 저한테 과제를 내주셨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 가족이나 누구한테 편지를 써와라. 평상시에 못했던 말을 편지를 써와라 해가지고 그렇게 딱 써서 갔었는데, 그거를 이제 앞에서 읽게 하시더라고요. 읽으면서 눈물이 떨어지면서 끝에 가서는 이제 펑펑 울기 시작하는데, 그때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게 연기가 진짜 배우가 된다는 게, 이 감수성을 이제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걸 어떻게 컨트롤해서 잘 보여드릴 수 있는가. 그 순간에 이 많은 생각이 있었는데, 딱 너무 좋은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영화 속의 에피소드를 듣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쁘게 포장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된 순간이 바로 가족에게 쓰는 편지를 직접 읽으면서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배우 생활에도 가족분들이 큰 원동력이 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특히 지금 이제 한국에 혼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족분들은 다 미국에 계시고, 그래서 가족분들이랑 되게 뭐 남동생도 있는데 남동생이랑도 되게 친하고, 저희 뭐 이모네 가족이랑도 미국에서 계속 같이 자라가지고 너무 저한테는 큰 영향을 준 사람들이셔가지고 연기할 때도 가족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게 당시에 쓰셨던 편지는 어떤 가족분에 대한 편지였을까요? 저희 어머니한테 썼던 편지고요. 뭐 제가 잘하다 보면 거의 어머님이랑 이게 제일 친하잖아요, 어머니랑. 근데 저도 표현력이 그렇게 뭐 잘 표현을 못하는 그거라, 저희 어머님은 표현을 되게 잘하세요. 근데 그거를 제가 잘 평상시에 못했던 거를 좀 저의 뭐 감사함이나 뭐 제가 잘 못했던 거나 그런 거를 좀 전달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편지로. 그 편지를 어머니한테는 안 읽어드렸어요. 진짜 그냥 선생님 앞에서만 읽었는데, 네. 네, 이렇게 처음으로 연기의 매력을 느꼈던 어쩌면 배우 구윤상의 시작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지금 한창 배우로서의 본업을 하고 계신 상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선배들과 협업을 하다 보면 연기에 대해 받는 조언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도움이 됐거나 인상 깊었던 조언 있으실까요? 뭐 요번 작품을 말하자면 진짜
너무 좋은 배우분들이 많으셨어요. 뭐 고창석 선배님, 이미도 선배님, 김종구 선생님, 뭐 이한별 배우님, 백성현 배우님, 뭐 진짜 너무 다양하고 많으셨는데 저는 이제 딱 호흡을 맞추게 이미도 선배님이랑 고창석 선배님이었거든요. 진짜 그 두 분이랑 호흡을 맞추면서 너무 많이 깨닫고 배웠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미도 배우님은 현장에서 진짜 저희 현장이 되게 어려운 현장이었거든요. 다 야외 촬영이었고 뭐 태양빛에 아니면 밤새면서 촬영하고 무인도 컨셉이니까 진짜 시설도 거의 없었고 해가지고 다들 너무 힘드신데 이미도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주변 배우들을 너무 많이 잘 챙겨주셨어요. 진짜 뭐 본인 물 마시기 전에 다른 힘든 배우 먼저 주고 그런 거에 너무 이제 감동이었고요. 고창석 선배님도 진짜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배우분들을 너무 많이 잘 챙겨주셨는데 스태프분들도 너무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진짜 한 분 한 분 이름을 다 외우시더라고요. 스태프분들을. 진짜 한 50명 정도 됐는데 다 이름으로 불러주시면서 뭐 중간 쉬는 시간에 아니면 뭐 커트한 시간에 선배님도 너무 힘든데 뭐 카메라팀 막내 보고 너무 힘든 것 같으면은 이름 불러주면서 뭐 화이팅하고 농담해주시고 그런 거에 아 역시 이런 프로들의 프로들은 그냥 연기만이 아니라 이런 같이 협력하는 사람들을 잘 챙길 수 있는 거구나. 좋은 작품이 나오려면 이렇게 다 같이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너무 잘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우로서 처음으로 상업 영화를 찍으시는 순간에 앞으로 나도 이런 배우가 되고 싶다 비슷한 지향점이나 청사진을 그리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연기를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아까 감정을 컨트롤하는 법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극복한 자신만의 방법은 또 편지 쓰기라고 알려주셨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실제로 연기를 하면서 이번에 촬영을 하면서 어려웠던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네, 뭐 진짜 저에게는 이 작품이 여태까지의 제일 큰 작품이었고 제일 큰 역할이었고 하기 때문에 그 멘탈도 이제 좀 많이 잡는데 힘들었고요. 되게 부담이 많이 갔고요. 이제 또 야외 촬영이다 보니까 또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는데 그거를 이게 그래서 제가 그냥 극복하려고 했던 게 프리 단계부터 이제 준비 단계부터 제작진이랑 같이 촬영지에 내려가가지고 그냥 모든 도울 수 있는 거 도왔어요. 뭐 나르는 거나 뭐 저희 세트장 만드는 것도 좀 같이 나무 날라서 뭐 톱질하고 그런 거 돕고 좀 현장을 최대한 익혀놓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몸도 좀 익숙해지고 멘탈도 좀 잡고 제가 회차가 한 중간부터 한 9회차부터 10회차부터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냥 1회차부터 가서 다른 배우분들이랑 최대한 많이 소통하고 인사드리고 뭐 하는 현장 익히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의 꿈을 늦게 이루게 된 만큼 정말 진심을 다해 촬영에 임하고 계시다는 게 직접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윤상 배우와 이렇게 이번 새로 찍으신 영화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앞으로의 계획에도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배우 구윤상에게 연기란 어떤 의미일까? 한마디로 요약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한테 연기는 삶인 것 같아요. 뭐 제가 연기를 늦게 시작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많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저만의 연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고 연기라는 거는 한 배우의 삶에서 어쨌든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잘 표현하고 다른 분들을 생각해서 연구해서 표현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연기는 다 삶에서 시작하는 것 같고 끝나는 것 같아요. 연기는 삶이다. 영화의 명대사 같은 얘기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떠오르는 신예, 이제 새로 찍은 영화의 주인공인 배우 구윤상과 함께 해봤는데요. 앞으로 어떤 연기를 펼쳐주실지 정말 큰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구윤상 배우의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달아보도록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께 한번 영상 편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뭐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표현은 잘 못하지만 이 기회로 한번 부모님한테 영어로 해주셔도 되고요. 네,
아버지, 어머니, thank you just for everything, for all your support, just loving me unconditionally, supporting me unconditionally, and just letting me do what I want to do and to make me into the man that I am today. Thank you very much. I love you. 네, 아까 구윤상 배우께서 어머니께 쓰신 편지를 어머니께는 드리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인상 깊어서 오늘 약간 무리한 부탁을 드려봤는데요. 오늘 수미상관 구조로 저희 가까이톡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송의 시작도 고품격 영어로 해주셨고요. 마무리도 아주 엘리트처럼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까이톡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배우 구윤상의 활약 기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쉽고 빠르게 정리해보는 편 기자의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편지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 온실가스 관련된 이슈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요즘의 날씨, 예년보다는 훨씬 포근합니다. 하지만 지구의 체온은 여전히 식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최대 61% 줄이겠다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단순히 환경 정책이 아니라 경제 구조를 통째로 바꾸는 기술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2018년 대비 53%에서 최대 61%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겁니다. 하한선 53%는 현실 가능한 목표, 상한선 61%는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기 위한 국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53%는 지금 할 수 있는 만큼이고 목표치로 정한 61%는 과학이 요구하는 만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산업계의 현실을 감안해서 우선 하한선 53%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산업계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줄이되 기술 개발로 구조를 바꾸는 시간을 벌자라는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속도보다 지속 가능성을 택한 셈입니다. 그런데 너무 천천히 가게 되면 오히려 미래 세대가 그 부담을 떠안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 부분이 가장 뜨거운 논쟁입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기후변화 대응은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53%보다 낮게 잡는 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연구진들은 61%도 감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대, 카이스트대, 그리고 메릴랜드대 공동 연구 결과 국제 감축 없이도 60% 이상 감축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혹시 실제로 얼마나 줄여야 하는 건지 숫자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5천만 톤입니다. 2035년에는 3억 4,800만 톤까지 줄여야 하는데요. 즉 앞으로 10년 동안 3억 톤 이상 감축해야 하는데 이건 지난 10년 동안 줄인 양의 3배 이상입니다. 앞으로 진짜 기술 없이는 못 줄인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럼 기술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얘기하는 걸까요? 정부는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첫째, CCUS입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 활용, 저장하는 기술인데요. 쉽게 말해서 공기 중 탄소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국제 감축 제도입니다. 국내에서 줄이기 어려운 탄소를 해외 감축 사업에 투자해 상쇄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산림조성과 청정 발전 사업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기업 차원에서는 알리백이 있습니다. 즉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캠페인 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친환경이 멋있다가 아니라 친환경이 아니면 수출도 못하는 시대에 이른 것 같습니다. 네, 딱 그겁니다. 탄소 감축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전력, 철강, 반도체, 자동차 같은 산업들이 모두 탄소 효율성을 새로운 경쟁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2035년 NDC 이행 계획이 포함된 제2차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발표해서 산업, 수송, 건물 등 부문별 감축 책임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결국 기후의 대응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구조를 재설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줄이는지가 아닌 어떠한 방식으로 감축하는지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변화에 우리의 산업이 얼마나 빨리 적응하는지도 핵심적인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 관련 이슈 알아봤고요. 다음 이슈는 바로 AI입니다. AI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면서 정부 역시 AI 3대 강국에 도전한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그런데 AI를 돌리려면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지금의 탄소 감축 정책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AI 산업은 전기 먹는 괴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GPU 26만 장, 이걸 한꺼번에 돌리면 원전 한 기 분량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소비는 552테라와트시, 2038년에는 620와트시를 테라와트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런데 AI 산업이 이렇게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데 우리 정부의 방침은 오히려 삭감하는 방향으로 간다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산업계는 AI를 돌릴 전기부터 모자라다라는 위기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는 간헐 전원이라 24시간 데이터 센터를 안정적으로 돌리기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부 목표인 재생에너지 150기가와트도 지금의 34기가와트에서 10년 안에 4배 이상 늘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모두 탄소 감축은 하되 산업도 키우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각국은 줄이되 버틸 체력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미국은 감축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AI, SMR, 에너지 테크를 감축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10년간 500조 원 규모를 투자를 진행 중에 있고요. 중국은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석탄을 유지하면서 원전, 수력, 소형 모듈 원전을 병행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미 세계 최초 육상 SMR 링룽 1호 시운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유럽연합은 55% 감축 목표를 밀어붙이지만 에너지 가격 급등과 산업 이탈이라는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나라만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SMR 기술 격차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 아직 설계, 인허가 단계에 있습니다. 정부 계획상 신규 원전 착공은 2037년 이후, SMR 실증은 2030년대 후반으로 잡혀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이미 상업 단계 진입, 기술 격차가 최소 5년, 운영 경험은 10년 이상 뒤진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럼 이 같은 상황에 전문가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태양광, 풍력은 하루 한두 시간밖에 안정적인 발전이 어렵고 SMR 같은 미래형 에너지 기술이 없으면 한국은 기술보다 전력 때문에 뒤처지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AI 시대의 경쟁력은 기술이 아닌 전력의 확보력, 즉 에너지 안보의 싸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가 곧 국방이라는 말 더 이상 과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술이 빠른 나라보다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승리하는 시대. 대한민국의 AI 경쟁력은 결국 에너지 전략에 달려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AI와 전력 이슈와 관련된 이슈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음 이슈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제 감정이 돈이 되는 필코노미의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소비 트렌드 변화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무엇을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순간을 즐기느냐를 더 즐겁게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네, 나 우울해서 빵 샀어 라는 문장을 MBTI 테스트 하실 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내가 감정적으로 판단하느냐 아니면 이성적으로 판단하느냐 구분하셨을 때 문장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MBTI의 T냐 F냐를 넘어서 이제는 경제의 흐름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을 요즘 필코노미 세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감정과 경제를 합친 말로 2026년 주요 소비 키워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품이 주는 호용보다 그 제품이 만들어주는 감정의 결, 분위기, 그리고 순간의 경험이 소비 결정의 핵심 요인이 된 겁니다. 결국 필요보다는 기분이 소비를 움직이는 주요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남겨야 할 건 기능 만족보다 감정적 기억이 됐습니다. 식음료, 카페, 공연 등 다양한 산업이 감정 몰입형 소비 경험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스낵 브랜드에는 정주행의 순간을 감정적으로 확장시키는 캠페인을, 한 커피 브랜드는 공간 자체를 감정을 머무는 장소로 재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편의점과 공연계 역시 제품이나 공연을 스토리와 감정의 언어로 포장하면서
참여형 경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비가 감정의 언어로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마케팅의 전략도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마케팅은 제품을 팔기 위한 광고가 아니라 감정의 시나리오를 설계하는 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단순히 상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 상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업들은 제품의 정서적 메시지, 감각적 체험, 서사적 스토리를 담아 소비자가 브랜드의 세계관 안에서 느끼는 순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듣다 보니 이게 단순한 유행이라기보다는 소비 구조 자체가 바뀌는 신호탄처럼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제품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감정이 중심인 경제, 즉 감정 자본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더 이상 브랜드를 기억하지 않고 그 브랜드와 함께했던 감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케팅을 넘어 경제의 가치 기준이 감정의 교환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필코노미는 감정을 자산으로 만드는 새로운 경제 구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기능보다는 감정, 제품보다는 경험, 소비는 더 이상 지갑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 시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필코노미라는 새로운 트렌드와 관련된 이슈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지의 기자의 경제톡톡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흐름을 짚어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상권과 도시 구조의 변화를 얘기해 볼 예정인데요. 팬데믹 이후에 서울의 길목과 거리, 그리고 중심의 흐름은 정말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울의 심장부로 할 수 있는 용산 정비창, 정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흐름을 한번 깊이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주제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서울의 중심이죠. 바로 이 용산 정비창 부지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2만 세대 아파트냐, 국제 업무지구 복원이냐. 단순한 개발 논쟁을 넘어 서울의 미래 구조를 논의할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그 배경과 의미, 그리고 세계 도시들의 사례까지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 용산 정비창 이슈가 정말 뜨거웠는데요. 서울 중심에서 벌어지는 이 논쟁이 단순한 개발 싸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 중심, 바로 이 한강과 삼각지가 만나는 그 자리에 아직 비어있는 넓은 땅, 바로 용산 정비창입니다. 서울역과 남산, 한강이 동시에 보이는 곳이죠.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계획이 세워졌지만 번번이 멈춰섰는데요. 이젠 단순한 부지 활용이 아니라 서울의 정체성과 미래 전략을 다시 정립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미뤄진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네, 겉으로는 철도기지 이전 문제나 부처 간 갈등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훨씬 깊습니다. 결국 무엇을 위해 개발하느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었던 건데요. 정부는 공급 확대를 내세워 2만 세대 아파트를 추진하고 서울시는 국제업무지구 복원을 주장하고 있죠. 결국 사는 도시냐 일하는 도시냐의 선택인데 이건 단순한 건설 계획이 아니라 서울이 어디로 성장할지에 대한 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의 경제 중심은 어디에 몰려 있는 상황일까요? 네, 데이터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강남구가 10만 개가 넘는 사업체로 압도적인 1위, 서초와 송파, 영등포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반면 용산은 3만 개 수준인데요. 서울연구원 자료를 보면 민간 일자리의 3분의 1 이상이 강남 3구에 몰려 있습니다. 도심의 고용 밀도는 10년 새 어느새 20% 가까이 줄었죠. 즉 서울의 에너지는 남쪽으로 쏠리고 있고 도심의 심장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네, 도심의 심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표현이 굉장히 폐부를 찌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용산이 그 불균형을 되돌릴 수 있는 심장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용산이 전국 교통의 결절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GTX와 KTX, 신분당선 연장,
지하철 1에서 4호선이 모두 교차하는 곳이 바로 용산입니다. 이 입지를 단순히 아파트로 채우게 된다면 서울은 스스로 도시의 효율성을 버리는 셈이 됩니다. 도시의 중심은 잠자는 곳이 아니라 움직이는 곳, 즉 일하고 모이고 소비가 일어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결국 도시의 본질이자 핵심은 주거보다는 일자리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의 주택은 신도시와 재건축으로 충분히 늘릴 수 있지만 일자리를 만들 공간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용산을 주거 중심으로 개발하게 되면 단기 분양 효과는 있겠지만 도시의 생산력과 경쟁력은 서서히 계속 점점 더 떨어지게 될 겁니다. 도시는 집이 아니라 사람과 기업,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로 성장합니다. 용산이 침실 도시로 남는다면 서울의 심장은 다시 뛰지 못하게 될 거다 이 말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용산의 방향성이 어디로 정해지냐에 따라서 서울의 방향까지 정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해외 도심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바로 뉴욕의 허드슨 야드가 대표적인 예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곳은 용산처럼 철도 차량 기지를 덮어 만든 초대형 복합지구입니다. 뉴욕시는 주택보다 일자리에 초점을 맞췄고 오피스 비중을 70% 이상으로 설정했습니다. 그 결과 메타와 구글, KPMG 같은 글로벌 기업이 입주하면서 맨해튼의 새로운 비즈니스 허브가 되었죠. 지금은 뉴욕시 세수의 8%를 차지할 만큼 도시의 엔진이 되었습니다. 런던의 킹스크로스, 도쿄의 시우도메도 모두 상업중심 개발을 택해서 도시 경쟁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용산이 제2의 강남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일까요? 네,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복제가 아니라 균형의 회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은 지금 강남과 여의도, 광화문 이 세 축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는데요. 용산이 상업 중심으로 개발이 되게 되면 산업축이 남과 북으로 확장되면서 이 강남 집중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이 모이면 상권이 생기고 상권이 커지면 문화가 들어서죠. 이게 바로 도시의 성장 선순환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도시 성장에도 순서가 있다는 말이 참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네, 도시는 항상 일자리, 상권, 주거 이렇게 순서로 커집니다. 일자리가 먼저 생겨야 사람이 오고 사람이 모이면 소비가 늘고 그 다음에 주거가 필요해지죠. 이 순서를 거꾸로 하게 되면 도시의 활력은 금세 식게 됩니다. 용산을 아파트로 채우면 서울은 일하러 오는 도시가 아니라 사는 것만 가능한 도시로 굳어질 겁니다. 그건 도시의 심장이 아니라 단순한 폐부에 불과합니다. 아무래도 용산 개발이 단순한 부동산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서울 공간 구조를 새로 짜는 미래 전략입니다. 도시는 집값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기업,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흐름으로 성장합니다. 용산은 침실이 아니라 서울의 두뇌, 생산과 창조가 일어나는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건 아파트가 아니라 비전과 실행의 결단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용산은 서울의 과거 심장을 넘어서 서울의 두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서울은 새로운 도시 전략이 필요합니다. 도시는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라 움직이는 공간. 그 움직임의 중심에 바로 이 용산이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계획이 아니라 실행. 서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바로 이 결단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서울의 심장, 그리고 상권 분화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야기 한번 핵심으로 정리해 주실까요? 네, 서울의 미래는 집이 아니라 바로 일자리입니다. 강남과 여의도, 광화문만으로는 균형을 잡을 수 없는데요. 용산은 단순한 주택단지가 아니라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전략적인 공간입니다. 해외 도시들이 보여줬듯 도시는 주거보다 상업과 일자리 중심으로 발전할 때 이 진짜 경쟁력을 얻게 됩니다. 앞으로 서울의 심장은 사는 도시에서 움직이는 도시로 바뀌어야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 서울의 심장은 서울의 미래라는 부주제로 내용을 이어가 봤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이 서울의 도시정책 그리고 개발 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마켓트렌드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 주 동안 기술과 경제를 가장 뜨겁게 달군 뉴스를 쉽고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테크노믹스 시간입니다.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은요, K-뷰티가 우리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바로 K-뷰티가 단순 화장품을 넘어 본격적으로 바이오, 센서, AI 산업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신호탄 같은 소식인데요. 피부에 붙이는 작은 패치로 내 피부의 노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센서를 피부에 붙이고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분석해 내 얼굴에 주름이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언제 어떻게 생길지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CES 혁신상을 받은 전자피부 플랫폼 스킨사이트 기술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주름이 언제 어디에 생길지 예측할 수 있다니 정말 흥미로운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바로 가장 주목받은 기술 뉴스 시간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요? 네, 오늘 주목할 기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차세대 전자피부 기술 스킨 사이트가 CES 2026 혁신상 뷰티태그 부분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이로써 아모레퍼시픽은 7년 연속 CES 혁신상을 거머쥐면서 K-뷰티의 기술력을 세계에 입증하고 있습니다. 스킨 사이트는 피부 노화의 원인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개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자피부 플랫폼인데요. 미국 MIT 연구팀과 공동 개발한 최첨단 기술입니다. 피부에 붙이는 얇은 센서 패치와 초소형 블루투스 모듈, 그리고 AI 기반 모바일 앱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용자의 피부 상태와 생활 환경 데이터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해준다는 점이 참 흥미로운데요. 스킨 사이트 기술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피부에 부착하는 초박형 센서 패치인데요. 붙이는 반창고처럼 생긴 이 패치는요,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미세한 피부 움직임까지 감지하는 초성밀 센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센서 패치는 피부의 상태와 외부 자극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데요. 구체적으로 피부 당김, 자외선 및 블루라이트 노출량, 피부 표면 온도, 피부 수분, 이렇게 4가지의 피부 노화 요인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안을 하고 나서 피부가 당기는 정도나 하루 종일 우리가 햇빛과 디지털 기기에 블루라이트를 얼마나 받았는지, 주변 온도와 변화와 피부의 수분 상태까지 이 작은 패치 하나로 모두 숫자로 얻어낼 수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요, 초소형 블루투스 모듈입니다. 패치에서 측정된 모든 피부 데이터는 이 블루투스 송신기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데요. 즉, 패치가 피부에서 감지한 정보를 무선으로 즉각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이 블루투스 칩 덕분에 센서 패치는 선이나 큰 장치 없이 24시간 내내 피부를 측정하고 정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요, 인공지능 기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이 전용 앱은요, 블루투스로 전송된 피부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을 하는 두뇌 역할을 하는데요. 단순히 센서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24시간 생활 패턴과 환경 정보까지 종합한 AI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왜 내 피부가 늙었는가를 여러 각도에서 AI가 원인을 찾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종합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앱은 사용자마다 다른 피부 노화 가속 요인을 밝혀줍니다. 어떤 사람은 자외선 노출이 주름 촉진 주범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은 피부 건조와 온도 변화가 그 주범일 수도 있습니다. 스킨 사이트는 바로 그런 개인별 차이를 과학적으로 보이는 결과물로 보여집니다. 네, 처음에 스킨 사이트라는 기술의 얘기만 들었을 땐 이게 영화 속에서나 나온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세한 기술로 풀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머지않아 다가올 현실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술이 바꾸는 경제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본격적으로 경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기술이 뷰티 산업 그리고 시장 구조에는 어떤 변화를 갖고 올까요? 네, 스킨 사이트가 바꾸는 시장은요, 단순히 화장품 시장이 아닌데요. 피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화 헬스케어 전체를 바꿉니다. 글로벌 스킨케어 디바이스 시장 규모는요, 2023년 약 195억 달러, 2032년에는 514억 달러로 약 2.6배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 성장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관리 수요 증가와 노화를 예방하는 롱제비티 산업 확장인데요. 특히 스킨사이트와 같은 전자피부 기술은 미용이 아니라 노화 속도 관리로 옮겨갑니다. 과거에는 문제가 생기며 화장품을 사용하고 현재에는 문제가 생기기 전 AI가 경고하는 루틴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즉 피부 관리가 피부과 진료처럼 예측형 서비스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K-뷰티의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설명해주신 기술들이 현실화가 된다면 조금 더 피부 관리가 피부과 진료로 진화하게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화장품 그리고 K-뷰티를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있죠.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업의 동향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먼저 국내 기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기업으로 총 4가지를 가져왔는데요. 먼저 아모레퍼시픽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요, 스킨사이트 기술의 상용화를 가장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초박형 전자피부 센서와 생활 패턴 데이터를 결합해 피부 노화 속도를 시간 흐름으로 추적할 수 있는 국내 유일 기술이라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LG 생활건강입니다. 카메라 기반 AI 피부 분석기를 여러 매장과 홈케어 디바이스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이 순간 측정, 스냅샷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요, 삼성전자와 삼성 헬스랩입니다. 이미 갤럭시 워치를 통해 피부 온도, 심박수, 스트레스 지수를 이렇게 장기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영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뷰노, 루닛, 메디히어와 같은 기업들은 피부 병변 분석, AI 차트 자동 기록 등 피부과 EMR과 그리고 B2B 진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킨 사이트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기업의 동향까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해외 기업의 동향은요, 총 3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로레알인데요. CES 2025에서 셀 바이오 프린트를 발표했습니다. 피부 단백질을 프로파일링 해서 개인 맞춤형 화장품에 조제하는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존슨앤존슨 스킨헬스는요, AI를 통해서 피부 진단 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요, 구글 헬스 연구팀이 있습니다. 피부 병변을 분석하여 AI를 통해 피부 데이터 플랫폼으로 확장 준비 중인데요. 이렇게 스킨 사이트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도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의 기술 트렌드까지 살펴봤는데요. 피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헬스케어 기술 산업이 점점 더 확장될 거란 전망 전해드립니다. 테크노믹스는 이렇게 기술이 산업을 재편하고 기업의 운명을 바꾸는 순간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테크노믹스였습니다. 네, 전국의 축제와 맛집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소개하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억 속에 각자의 이야기를 품고 살아가죠. 오늘은 26명의 일러스트레이터와 함께한 전시, 아이스크림이라는 상징적 매개체를 통해 기억이 예술로 환원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특별한 전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부산 일러스트레이션 페어입니다. 부산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줄여서 부일펜은 국내외 창작자들과 일러스트레이션 팬들이 직접 만나 작품을 전시하고 구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산 최대 규모의 일러스트레이션 전문 전시회입니다. 오는 11월 21일 금요일부터 11월 23일 일요일까지 3일간 백스코 제2전시장 4홀에서 개최됩니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 마지막 날인 일요일은 오후 5시까지입니다.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의 주최사인 오시메이커스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 부산관광마이스진흥회, 백스코가 후원합니다. Think fun, make the better culture. 재밌는 아이디어로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제시한다는 슬로건처럼 오시메이커스는 2015년부터 코엑스에서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를 개최하며 창작자와 관람객이 함께 즐기는 문화 전시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부일펜은 부산시 우수 전시회로 선정되며
문화적 가치와 콘텐츠 완성도를 인정받은 행사로 전국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전시에서 놓치면 안 될 관람 포인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아티산 키캡 특별관입니다. 하나하나 수공으로 제작된 아티산 키캡 작품들이 감성적인 디자인과 세밀한 디테일들로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현장에서는 작가와 브랜드를 직접 만나 탁원 체험을 즐기고 다양한 이벤트와 한정 굿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더 포스터 부산 공모전 수상작입니다. 이번 주제는 Last Chance, Tomorrow Never Comes, 멸종위기 동물들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화면 속 포스터를 보시면 과거에는 살다가 피를 흘렸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해골로만 존재할 수도 있는 호랑이와 북극곰의 이미지를 묘사한 그림입니다. 멸종위기 동물의 두 결과 사이의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현재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 기회의 선 위에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KTNG, 상상마당 부산 갤러리입니다.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신진 작가 발굴 프로그램으로 부산 대표 작가를 지원하는 뜻깊은 자리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부일패에서는 오픈런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이승용 작가의 부일패 메인 포스터, 맵 디자인을 활용해 한정판 굿즈 마우스패드를 하루 선착순 1000명에게 증정한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중인 2025 부일패 사전 등록은 3차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11월 20일까지 18%의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성인 기준 9,000원, 초, 중, 고등학생은 일괄 6,000원, 이외 국가유공자는 5,500원이며 장애인과 미취학 아동은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부일패 전시가 이루어지는 11월 21일부터 23일에는 현장 구매도 가능한데 성인 기준 11,000원, 청소년 6,000원이니 미리 예매하시면 더욱 알뜰하게 즐길 수 있겠죠. 2025 부일패, 가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부산 최대 규모의 전시회이자 작가와 팬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 다양한 굿즈와 체험, 누구와 함께 가도 즐거운 전시입니다. 매년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는 부산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올해는 또 어떤 이야기로 우리를 반겨줄지 벌써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오늘 트렌드 코리아 톡톡 이렇게 알찬 내용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시민 인터뷰의 순간, 그리고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경제와 부동산 이슈, 마지막으로 AI와 관련된 헬스케어 산업까지 저희는 언제나 종합 선물 세트를 준비한다는 느낌으로 저희의 방송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음에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대수능을 치르시느라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코리아 톡톡 노무아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